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역발상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고요.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김세호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첫 방송 우리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첫 방송에서 인사 이후에 네. 거의 목소리를 듣기 힘들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닌데. 아니에요. 아니, 많이 나왔는데요. 몇 마디 한 것밖에 없었어요. 평소보다 많이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럼요. 네, 적극적으로 좀 방송에 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아니, 뭐 괜찮습니다. 이제 지난번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네.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영미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주희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김 PD가 빨리 들어와라 그러니까. 네. 그냥 거두절미, 인절미하고. 예. 곧장 들어가죠. 예. 네. 근데 그렇다더라도 네.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가를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를 듣기 전에 오늘도 좀 전설이 필요하긴 합니다. 네. 워낙 옛날 얘기다 보니까 이런 걸 좀 깔아놔야 이해가 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전설은 이제 전설의 고향의 그 전설이 아니라 앞전자 전설이죠. 예, 앞전자를 쓴다는 걸 네. 라디오 지금 이제 오디오로만 들으시면 그러니까요. 예, 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필요합니다. 예. 12년생이 할 단어는 아닙니다. 싶긴 한데. 예. 그렇죠. 지난 시간까지 왜 이른바 그 JODK 경성방송국 시절 그리고 1950년대 KBS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KBS 드라마 중심으로 거의 KBS 드라마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60년대 초반까지. 예. 근데 오늘 이야기는 60년대 중반까지 좀 이렇게 노래들을 드라마들을 살펴볼 텐데 네. 이때의 키워드는 이제 아무래도 민방입니다. 예. 당시 KBS는 국영방송이었고 국영방송이 거의 단독 채널이다시피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은 민방이 속속 등장하면서 방송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되고 따라서 드라마도 달라지게 되고 주제가도 그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나오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상품은 없지만 퀴즈를 하나. 예. 네. 예. 우리나라 최초의 민방은? 네. 우리나라 최초의 민방은 예. 민간 SBS. MBC. 둘도 아닙니다. 네. 네, 틀렸습니다. SBS는 91년? 그렇죠. 그건 TV로 해도 사실은 네. 틀려요. 왜냐하면 네. 60년대 부분을 잘라 먹으셨기 때문에. 그냥 웃자고 한번 제가 아무도 안 웃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여기서 예. 또 이런 데서 맞추면 실례죠. 아, 그럼요. 네. 그렇죠. 사실은 정답 다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죠? CBS입니다. 기독교 방송. 몇 년도입니까? 1954년에 개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맥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BS죠? 예. 네. 첫 번째 민간 방송이고요. 이렇게 빨리 민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 돈이 그러니까 딴 데서 들어온 거죠. 아,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네. 미국에 선교 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인 거고 이승만 정권 시대니까 네. 기독교 어쩌고 이게 종교 방송이 아니라 그냥 종합 방송, 종합 채널이거든요. 일반 예. 방송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승만 자체가 또 장로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기독교 방송이 가능한 거고 사실 지금 와서는 이렇게 종교 이름을 단 거를 그냥 방송으로 종교 방송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이 무슨 뭐 극동 방송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교 방송하고도 굉장히 성향이 다른 그렇죠. 거거든요. 네. 애초부터 만들어질 때 달랐기 때문에 이 방송국을 주도했던 사람은 조선에서 태어난 미국인 감의도 그 조선어 이름으로는 감의도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분인데 감의도 목사가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색채가 당연히 있고 그와 함께 미국의 선교 자금 들어온 거니까 미국적 색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70년대까지도 뭔가 좀 세련된 기독교 방송의 분위기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미국적인 게 세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포크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서서 뭔가 이렇게 끌어내고 했던 역할을 기독교 방송이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70년대에 그 교회라고 하는 게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앞서 나가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철퇴를 얻어맞아서 종교방송으로 뉴스 사라지고 막 이제 이런 난리가 처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1950년대 기독교 방송, 그 방송 프로그램 신문에 나온 걸 보면은 HLKY거든요. 여기는 호출구어가. HLKY는 유행가 방송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예.
건전해요. 예, 건전하고 세련돼요. 그러니까 음악 방송은 있는데 유행가는 취급을 안 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좀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민방은 아니지만은 왜 식민지 시기에도 경성방송국이 채널을 분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채널, 2채널. 네. 언어가 달랐는데 그건 아니지만은 KBS 라디오도 1950년대에 채널을 분리를 합니다. 제2 라디오가 생기거든요. 1956년에. 이건 뭐냐 하면은 교양을 좀 강화하는 그리고 정책적인 면을 담은 그러니까 대북방송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대북방송, 교육방송 네.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지금은 다 분리가 돼서 뭐 무슨 제3라디오 같은 건 장애인 관련 방송, 뭐 국제방송, 대북방송, 그러니까 대북방송이란 말 없어지고 한반도 방송 예. 뭐 이런 식으로 네, 지금 네. 바뀌었는데. 한민족 채널. 네, 한민족 채널. 네. 예, 맞습니다. KBS는 채널 지금 무지하게 많아요. 엄청 많죠. 사장님도 몇 개인지 기억 못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합한 그런 효능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CA였습니다. HLCA. 그래서 KA 그다음에 CA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뭐 본격적인 민방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기독교 네. 방송도 약간 종교 그게 있으니까 정말 본격적인 상업 민간 방송은 그럼 언제냐? 1959년이 돼야 등장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방이에요. 서울이 아니라. 이게 좀 특이합니다. 네. 부산 문화방송, 네. 부산 MBC 라디오가 서울보다 먼저 개국을 합니다. 2년이 빨랐죠. 네, 예. 돈이 부산에서 들어와서 그래요. 예. 그래서 부산 MBC가 엄청 그 자부심이 세요. 예. 아. MBC의 시초는 우리다.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거는. 예. 그리고 자부심만이 아니라 부산 MBC 음반 자료실이 자료가 좋아요. 옛날 음반이 많아요. 예. 그렇군요. 59년부터 했으니까. 일찍 개국한 영향이 있습니다. 네네. CBS 음반 자료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역시 연구자셔서 그러니까, 예. 음반 다음에 자료실 방송국 자료실까지. 보통 사람들은 그냥 방송국 가면 연예인 누구 보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역시 음반 자료실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바로 뒤를 이어서 1961년에 서울 MBC가 개국을 하고요. 아직은 그때는 TV는 없었고 라디오만 개국을 했고 그다음에 또 63년에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은 동아방송,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운영한 예, 라디오 채널이 개국을 하고 또 64년에는 RSB라고 라디오 서울이라고 처음엔 개국을 했다가 그게 결국 TBC 라디오로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대 중반이 되면은 기존의 KBS 거기다가 말씀드린 기독교 방송, CBS, 예, 문화방송, MBC, 동아방송, TBS, 예, 동양방송, TBC. 이렇게 5대 방송국 라디오 채널이 딱 정립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콘텐츠가 좀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이제 막 경쟁 생기고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갖고 막 싸우고 사람 끌어가고. 개국할 때마다 네. 예.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엘리트주의가 조금 이제 퇴색되겠네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대중화되고요. 라디오의 보급 대수도 늘어나게 되고 듣는 사람도 많아지고 지방으로까지 다 퍼져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내용도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각 방송국마다의 특성들이 생겨요. 그것도 이제 흥미롭습니다. 예. 이 방송국 만드는 걸 제일 많이 해보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정말 독특한 인물입니다. 누굽니까? 설리죠? 대한민국에서 방송국 만드는 걸 제일 많이 해본. 개국 전문가. 네. 아. 그 세팅하는 거 전문가. 아. 최창봉이라는 분인데요. 최창봉. 네, 나중에 창자가 들어가네요. 예. 네. 나중에 MBC 사장까지 하셨던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는데요. 이분이 부산문화방송을 서울문화방송으로 개국할 때 그 개국을 깔았고요. 예. 그다음에 동아방송 개국할 때 또 다시 들어오셨고요. 근데 그거 말고 TV가 또 있어요. 나중에 TV 드라마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95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국 흔히 종로 텔레비라고 얘기하는 네. 그 코케드 방송을 만드는데 그거를 만드신 분이 최창봉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KBS TV가 만들어질 때 또 끌려와서 방송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KBS가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바뀌는 그게 73년에 바뀌는데요. 공사로 바뀔 때. 예. 네, 한국방송공사 이렇게 바뀔 때 예. 국민의 방송 한국 KBS 이거를 만든 그 모토도 만들고 그거를 공영방송으로 바꿀 때에 또 최창봉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20세기 이런 사람 없어요. 딱 한 사람이에요. 지구상에 유일하지 그럴 것 같아요. 압축 발전을 하면서 방송국을 계속 만드는 사람. 독특한 분이네요. 그렇죠. 한번 해보고 나니까 그 노하우 여기저기서 끌어가는 거죠. 대체 인력이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저도 지하철을 해화역에서 같이 타고 서울역까지 잠시 달려봤는데 정말 뭐 깊은 얘기를 나누진 못했지만 최창범 쌤하고요. 근데 정말 마음씨 좋은 그 할아버지 그런 느낌. 그리고 이분도 구슬이 남아 있거든요. 네, 제가 구슬했어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예.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기를. 네. 예. 근데 아까 우리 이영미 선생님이 방송사별로 이제 특징이 있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어떤 특징들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BS 같은 경우는 유행가가 없다거나 초기에는 지금이야 당연히 생겼지만 특히 문화방송 이런 거는 KBS보다는 조금 더 상업적인 느낌이 나고요. TV쇼면 더 상업적으로 되고요. 좀 뒤였으니까. 네. 게다가 여기는 아예 재벌이 만든 거잖아요. 삼성이 그렇죠.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중앙일보, 동양방송 이렇게 세트로 만든 셈이니까요. 동아방송은 동아일보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앙일보사하고 동아일보사는 색깔이 다르죠. 그러니까 동아일보사의 색깔과 그 영향이 좀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요즘 동아일보 말고 그렇죠. 옛날 동아일보, 네. 예, 야당지라고 흔히 얘기하고 채널 A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섞어질 예, 때. 예. 정론지향의 그런 그 나름대로 비판적인 그런 언론이었던 동아일보의 영향을 받아서 동아방송은 방송사에서도 그 방송 저널리즘을 최초로 구현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뉴스가 되게 중심적인 네. 그런 채널이었어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채널이었죠. 지금 채널 A와 비교하면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그건 뭐 옛날 동아일보와 지금 동아일보 비교해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이제 또 특성들이 생기면서. 네. 하여간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골라 듣는 재미가 생겼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또 히트작들이 많이 나왔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작품은 지난번과는 다르게 MBC로 시작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연결점이 있는 거는 지난번에 1회분에서 마지막 곡으로 들었던 게 호반의 벤치였잖아요. 그렇죠. 그 작곡가가 황문평 선생이었고 오늘 첫 곡은 MBC 라디오 드라마로 방송이 됐던 빨간 마후라 그 주제가를 황문평 이분이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걸로 첫 곡을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 드라마 빨간 마후라는 1962년에 방송이 됐어요.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남짓 방송이 나갔는데 빨간 마후라 하면 보통 드라마보다는 네. 영화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영화 주제가 할 때도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하는 이유는 주제가가 달라요. 완전 달라요. 라디오 드라마 빨간 마우라와 영화 빨간 마우라의 주제가가 완전히 예, 다르죠. 전혀 네. 다릅니다. 그럼 영화 빨간 마우라 주제가는 황문평 작곡이 아니네요. 그것도 황문평 작곡이죠. 아, 두 개 그래요? 만든 거예요. 빨간 같은 마후라는. 분이? 네. 그래요? 근데 이게 아니 그러면 영화 만들 때 의뢰 들어왔을 때 그 라디오 거 그거 갖다 써 이랬을 것 같은데. 스타일이 다르다고 안 맞아요. 생각했죠.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얼개를 가진 그 작품이긴 한데 드라마와 영화가 근데 초점을 어디 맞추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 영화는 그 공중 액션 씬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네, 그 빨간 마을의 영화 자체가. 네. 근데 라디오에선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행사들과 그 비행장 그 동네에 그 강릉으로 설정이 되어 네, 있거든요. 강릉 비행장, 그래서 공군기지. 거기 아가씨들 뭐 약간 그 로맨스 같은 이런 게 더 이제 중요했던 작품이죠. 그다음에 그 군인들끼리의 우정. 선후배들이 있잖아요. 그 빨간 마을의 영화에서도 보면은 후배 잘 챙겨주는 그렇죠. 그 왜 거기 그 신영균 씨가 네. 맡았던 마지막에 산화하는 그러니까 그런 재미, 그 사람들의 관계를 보는 재미가 훨씬 강했을 거고요. 그거를 영화로 갖고 오면 그야말로 공중에서 촬영하는 우리나라 공군이나 대한민국 공군의 지원이 없으면 절대로 찍을 수 없는 그런 영화를 신상옥이 만든 거죠. 근데 라디오 드라마 빨간 마우라는 이제 어떤 로맨스에 좀 방점이 네, 찍혀 있다. 로맨스와 우정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우정. 비행기 날아다니는 소리를 그냥 입으로 씩 이러기도 그렇죠. 그래서 이 드라마 주제가 빨간 마후라에는 이제 일종의 뭐 부제 공식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강릉 아가씨라고 실제로 가사에 강릉 아가씨가 나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강릉 아가씨라고도 불리는 예, 모양입니다. 부제가 강릉 아가씨였어요. 그렇군요. 네, 이 작품의 작가가 또 한운사.
그렇죠. 어마어마한 분이죠. 근데 이분은 한운사로 그 빨간 마우라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도 한운사 작사, 영화 주제가도 한운사 작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운사가 좀 감이 잡히지 않으세요? 전쟁 소재, 일본 뭐 이런 거 많이 다루는. 그 눈이 나리는데 해서는 어느 하늘 아래서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그것도 전쟁 이후에 그 애인끼리 흩어졌다 다시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 뒤에까지 분단, 전쟁, 일본 뭐 이 관련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도 통속적 재미를 놓치지 않는 보통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네. 이 두 개가 다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히트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60년대는 한운사의 시대다라고 본인도 말씀을 하실 정도예요. 예, 그때는 근데 정말 뭐 한운사의 부인할 시대. 수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도 그런 한운사의 얘기는 시대였어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더 좋은데. 예, 근데 그냥 하세요. 이분은 그냥 예,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때는 얘기를- 정말 한운사의 시대였고 방송사 그 복도에서 저 끝에서 예. 그 안경 쓴 조그만 여자애 하나가 나타나면서 한운사의 시대는 끝났다. 아, 저번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했죠. 맞습니다. 김수현. 네. 아. 걔가 등장을 하면서 내 시대는 끝났다. 네. 이제는 세월이 또 많이 지나서 그렇죠. 이제. 김수현 선생의 시대도 네. 이제 끝났죠. 끝났죠. 저물고. 네. 네. 한운사 선생 본명은 뭡니까? 그게 또 이분이 그 구술에도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한간남이라고 호적에는 되어 있어요. 간남이요? 네. 그런데 그때 그 등록을 할 때 그 일본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이 호구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엎혀 있는 어린애였대요. 그래서 네. 얘는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니까 아유 얘는 그냥 갓난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갓난 데스까 하면서 갓난 그렇게 해서 올랐다는. 네.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선생님의 얘기인가요? 예, 네, 예. 예, 본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순태였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이 그 운자를 좋아하세요. 구름문자. 구름운자. 아. 그리고 노신을 되게 좋아하세요. 루신이요? 예. 네. 그래서 아. 로자도 좋아하세요. 아. 그래서 운, 로 이런 거 들어간 이름을 되게 즐겨 하시거든요. 아로운이잖아요. 현해탄은 알고 주인공 있다의 이름이. 주인공 이름이. 네. 그 운도 마찬가지고 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도 한 운사 이런 이름을 본인이. 군요. 네. 주제가는 누가 불렀습니까? 예, 그 영화 주제가는 쟈니 브라더스가 정말 씩씩하게 불렀잖아요. 네. 근데 이 빨간 마을화 드라마 주제가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악 전공자가 김수연이라는 이분 성악을 전공하고 황문평 선생의 약간 제자 같은 느낌으로 이분의 작품만 주로 이제 음반 취입 또는 방송 주제가를 불렀던 분인데 그 김수연의 목소리로 나갔습니다.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하늘에 사나이들 나올 무렵엔 빨간 연집술 강릉 아가씨 강가에 나와서 기다릴 수
빨간 마우라. 뭐 진짜 영화 주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빨간 마우라 주제가야 막 이럴 것 같아요. 예. 아마 제 기억하기로는 강릉 그 공군 부대에 네. 이 노래비가 세워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들은 노래는 이 가사로. 네. 이 가사로. 강릉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예. 거기 뭐 특별한 어떤 용무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저 같은 민간인이 아무 때나 가가지고 노래비 좀 볼게요 이러 못 들어갑니다. 예. 하여튼 엄청 시끄럽습니다 진짜. 예. 자, 다음 작품은 어떤 건가요? 예, 다음이 이제 또 사극입니다.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할 게 이제 50년대보다 아무래도 채널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라디오 드라마 소재도 좀 확대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장르 저런 장르. 예.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 장희빈을 봤지만은 또 사극이 하나 더 히트한 사극이 나오게 되고요. 사극이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1950년대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장희빈 나오기 전까지 사극 얘기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들을 네. 때. 지난주에 라디오 드라마 이야기하면서 1950년대는 주로 대도시의 그 청춘 남녀들의 연애물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가 많지 않았어요. 예. 60년대가 되면 정말 별별 장르가 다 생겨요. 그러니까 뭐 가족물, 홈드라마, 그것도 아주 짧은 뭐 아침에 하는 무슨 뭐 아주 짧은 홈드라마도 있고 다큐 드라마도 생기고 사극도 있고 사극도 특히 이렇게 조선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막 펼쳐지고 있고 당연히 연애물도 있고 또 현해탄 시리즈에서 보시다시피 근대 이후에 이제 시대극이라고 당시엔 좀 얘기를 하는데 역사는 역사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역사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도 있고 이게 60년대 다 자리를 잡으면서 그야말로 1960년대는 라디오 드라마의 최고 전성기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대중예술은 한편은 라디오 드라마가 또 한편은 영화가 장악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나온 게 어떤 작품이라고요? 강화도령 얘기입니다. 강화도령. 그러니까 장희빈 얘기도 여러 번 네. 만들어졌지만은 네. 뭐 그보다는 조금 처지겠지만 강화도령 얘기도 유명하기도 하고 그렇죠. 드라마 뭐 영화 많이 나왔잖아요. 철종. 우려먹고 예. 우려먹고 그거에 정말 원조격. 예. 예. 근데 이 작가가 또 그 장희빈의 작가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서구. 예. 계속 정말, 이서구예요. 예, 사극은 뭐 모르겠으면 이서구 아닐까 하면은 얼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분이 또 한 번 히트작을 낸 건데 저는 이 강화도령 주제가를 볼 때 작곡가를 보고도 놀랐거든요. 작곡이 누군데요? 전수린이라고 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1932년에 황성예터 발표한 분이에요. 네. 이야.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작품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도 아니고 한동안 이분이 가요계에서 이름이 안 보이거든요. 네, 어디 가셨다가 등장하실까? 그러니까 난데없이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몇 년 만인 거죠? 거의 한 해방 직전까지 활동을 하다가 그 이후로는 가요계에서는 이름이 안 보여요. 동명이인은 아니고요. 그거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보면은 이분이 뭐 악기점도 하고 그 작가 활동을 그만뒀을 때 네. 바이올린 개인 교습도 학원도 하고 이러다가 뒤늦게 이제 다시 컴백을 한 거죠. 아니면 이분 자체가 원래 하나를 만드는데 한 수십 년이 걸리는 그런 분 아닐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제 때는 꽤 자주 냈거든요. 아, 히트곡도 꽤 있었고요. 30년대야 굉장히 중요한 작곡가죠. 근데 예. 한참 공백이 있다가 탁 등장을 하니까 정말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노래 이후에 또 창작을 좀 많이 합니까? 약간 하는 듯 하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물러나시게 아. 되는 이때도 뭐 연세가 많았으니까요. 그렇죠. 이분은. 예. 예. 그리고 이 강화도령 그러니까 드라마 제목은 강화도련님으로 표기가 됐고 주제가 제목은 음반에는 강화도령으로 또 표기가 됐는데 예. 그 말이 그 말이긴 합니다만은 당대의 인기 가수 3천만의 꾀꼬리 박재란 씨가 이 노래를 불러서 또 크게 히트를 했습니다. 예. 당연히 영화로도 만들었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영화는 바로 만들어졌죠. 예. 바로 만들어져서 최은희, 신영균 아. 주연으로 그것도 히트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영화와 이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였냐 하면은 이게 정사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 후에도 계속 만들어졌거든요. 뭐 철종과 복녀 뭐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텔레비전으로 임금님의 첫사랑에서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저는 그것도 봤어요. KBS에서. 아마 지금 강화도 가면 그거 있을걸요. 철종의 옛 애인이 있었다.
요새는 강화도에. 뭐 어디를 가도 다 실화가 돼버려가지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걷는 길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들이 걸었던 길 뭐 다 엉터리입니다. 그거 다 만들어진 이 작품 때문에 만들어진 이야기지. 그 뭐 애인이 있지 있었던 않았을까요? 기록이 없어요. 안 기록이 남긴 거죠, 기록. 근데 그거 안 남겼으면 이서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철종 자체도 예. 워낙에 그러니까 이미지화 되기로는 진짜 말만 왕족이지 네. 공부도 못하는 일자무식이 강화돼서 나무하다가 네. 갑자기 하루아침에 왕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예.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예. 어쨌든 천자문 정도는 배운 분이고 그래도 까막눈은 아니고 예. 서울에서도 꽤 몇 년 살았고 강화도에서만 쭉 생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좀 극화를 하려다 보면 그렇죠. 강조를 이제 그 과장을 좀 하게 되니까 또 재미 요소 양념을 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철종의 이 첫사랑 애인이 또 등장을 한 거죠. 예. 하여튼 뭐 그 철종에게 숨겨진 여인이 있다거나 철종이 문맹이었다 뭐 이런 거는 다 정사가 아니라는 거. 심지어 예, 요즘은 철종의 정식 부인이 남자라는 그런 드라마까지 나왔으니까. 정말?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철인 왕후라고 있었잖아요. 아, 철인왕후. 네네네.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현대의 남자가 타임슬 립으로 이런 식으로 그거는 설정이 이제 됐으니까. 뭐 퓨전 사극이니까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신의 이거는 성인이. 좀 너무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걸 다 정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갖다 놓고 사람들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서구 선생이 뭔가 책임을 져야겠네요. 맨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서구 선생이. 역사를 전문가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은 네. 그걸 가지고 소재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예컨대 박정화 뭐 금상회피 네. 이런 것도 그렇고 이광수도 그렇고 그분들이 쓴 게 오히려 그냥 정사처럼 돼버린 얘가 허다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큰 문제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또 많다 보니까 네. 오해를 하니까. 조심해야죠. 1970년대까지 라디오 드라마는 물론이거니와 텔레비전 드라마까지 맞으면 이서구의 시대라고 하는 요 시기까지는요. 조선왕조 실록을 확인하고 쓴 작품들이 아니에요. 드라마가. 그러니까 진짜 사료를 보고 쓴 게 아니라 야사로 예. 내려오는 이야기들 혹은 소설화된 것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에요. 사극이 다. 드라마는. 그러니까 50년대 보면은 뭐 야담과 실화, 그쵸. 뭐 야담 이런 잡지들이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네.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거 쓰시고 또 이것 또 쓰시고 이제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는 신봉승의 MBC 작품이 80년대 만들어지면서 예. 내세운 게 그거예요. 우리는 정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도 실록 읽고 쓴다. 나는 예. 이런 거죠. 그래서 몇 년에 지금 몇 월 달에 뭐 왕조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회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막으로 등장을 나레이션도 하잖아요. 나오지 않았나요? 내레이션도 예.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다큐 드라마처럼 그걸 강조했던 이유가 거기서부터 소위 얘기하는 정통사극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야, 그 전에는 실록도 안 봤다는 게 좀 충격적이네요. 실록을 보기도 쉽지는 않았을 그렇겠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는. 예. 자, 그럼 여기서 박재란의 강화도령 듣겠습니다.
네, 박재란 강화도령이었고요. 다음 작품은 어떤 건가요? 예,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는 이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에서 조금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작사 작곡자가 음반에 표기가 되어 있긴 한데 네. 보통 그냥 작곡이라기보다는 뭐 편곡 정도로 이해를 요즘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12냥짜리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드라마 제목도 마찬가지로 12냥짜리 인생인데 네. 이게 이제 김희창이라는 분이 대본을 썼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주제가 가사도 썼고 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패턴인데 예. 작곡자 이름도 김희창이라고 돼 있습니다. 작곡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예, 노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전가요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김희창 선생이 어디서 들은 옛날에 있었던 구전가요였던 거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불리던. 네. 예,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 노래 주제가로 쓴 거고요. 그러니까 작사 작곡자가 필요하니까 그냥 본인 이름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수들한테 혹은 대중음악 하는 사람한테 알려주고 이 노래를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사례가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소개하겠습니다만 이제 장타령 왜 품바타령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작년에 왔던 각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TV 쪽에서 한번 네, TV 쪽에서 거북이라고 하는 TV 드라마에서 주제가를 쓴 적이 있는데 그것도 작가가 외우고 있는 장타령을 알려줘서 주제가를 쓴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12장짜리 인생은 어떤 구전가요죠? 재밌어요. 들어보시면은 고정가요라는 게 사실 뭐 네. 제목도 딱히 없고 네. 그리고 뭐 곡조나 가사도 고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비슷한 노래를 들은 것 같은데 이거랑은 좀 다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 뭐 그게 또 구전가요니까요. 네. 원래 그렇게 확정되지 않은 게. 그러니까 구전가요, 민요 이런 것 중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는 노래들은 노래가 좋아요. 그러니까 가사가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오랫동안 사람의 입으로 다듬어져서 되게 명구절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막걸리가 좋으냐 색시가 좋으냐 막걸리 따라주는 색시가 더 좋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다. 이게 공사판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희창 선생이 그 공사판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작품을 썼고 거기서 불려졌을 법한 구전가요를 갖고 와서 주제가로 만든 거예요. 이 얘기는 도급제로 월급제에서 도급제로 바꾸려고 이제 사용자가 시도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한테 돈이 조금 더 오는데라고 찬성하는 젊은 애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그 공사판에 있는 수많은 노무자들 세대별로 다른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뭐 주막집 같은 거 한밭집이 있으면은 거기에 여자들 밥하는 사람들 가족들 이런 게 나오면서 뭔가 갈등과 흔들림이 있다가 이거를 이제 젊은 남자 하나가 수습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마치 가족 공동체는 아니지만 주운 가족 같은 공동체가 와해되려고 했다가 복원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점에서는 영화에서 나왔던 뭐 박서방이라든가 흔히 김승호 양아라고 얘기했던 그런 흐름들하고 되게 비슷한 작품이고요. 실제로 박서방 같은 거는 라디오 드라마였다가 이제 나중에 영화로 다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런 드라마는 줄거리만 딱 들어봐도 이건 왠지 KBS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맞아요. 예. 뭐 다른 민방 이제 또 계속 나옵니다만은 조금 결이 요 한 예만 놓고 뭐 얘기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도 난다는 거죠. 네. 누가 불렀나요? 예, 요거는 이제 블루벨스. 블루벨스. 당대 최고의 그 남성 사중창 그룹 네. 블루벨스의 목소리로 음반에 남았습니다. 앵헤이 앵헤야 앵헤이 앵헤야 사랑이 깊으면 얼마나 깊어 여섯 자인의 몸이 헤어나지 못하나 하루에 품삯은 12냥금 우리님 보는 데는 20냥이라 앵헤이 앵헤야 앵헤이 앵헤야 내가 좋으면 내가 싫고 내가 좋으면 내가 싫고 너 좋고 나 좋으면 앵헤이 앵헤야 앵헤이 앵헤야 앵헤이 앵헤이 앵헤이
앵해야 앵헤이 앵해야 사랑이 좋으냐 친구가 좋으냐 막걸리가 좋으냐 섹시가 좋으냐 사랑도 좋고 친구도 좋지만 막걸리 따라주는 섹시가 더 좋더라 앵헤이 앵해야 앵헤이 앵해야 내가 좋으면 내가 싫고 내가 좋으면 내가 싫고 너 좋고 나 좋으면 앵헤이 앵해야 앵헤이 앵해야 앵헤이 앵해야 앵헤이 앵해야 술잔에 넘는 정은 재여나 보지 우리님 치마폭은 제일 길 없어 천금을 주고도 못 사는 이정 12냥 내놓고서 졸라를 댄다 앵헤이 앵해야 앵헤이 앵해야 내가 좋으면 내가 싫고 내가 좋으면 내가 싫고 너 좋고 나 좋으면 앵헤이 앵해야 앵헤이 앵해야 앵헤이 앵해야 앵헤이 앵해야 우리가 놀면은 놀고 싶어 노나 비 쏟아지는 날이 공치는 날이다 비 오는 날이면 님 보러 가고 달 밝은 밤이면 별 따러 간다 앵헤이 앵해야 앵헤이 앵해야 내가 좋으면 내가 싫고 내가 좋으면 내가 싫고 너 좋고 나 좋으면 앵헤이 앵해야 앵헤이 앵해야 앵헤이 앵해야 앵헤이 귀에 상당히 익숙한 멜로디고 네, 가사 내용이 오히려 요새 방송에서는 방송 불가 판정 받을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걸리가 좋으냐 섹시가 좋으냐 막걸리 따라준 섹시가 좋다 뭐 이런 거 네. 돈이 12냥밖에 없는데 내가 일당이 12냥이거든요. 근데 이거 갖고 도저히 화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마폭에 매달려서 사정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뭐 성매매나 이런 게 별게 아닌 어른들의 세계에서 특히 남자들의 세계에선 그럴지 모르지만 요즘이면 이건 큰일이죠. 요새는 방송 불가죠. 네네. 근데 뭐 이런 노래 들을수록 예나 지금이나 애들은 좀 좋아합니다. 또 애들이 따라 부르기 좋은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금지를 넘어서는 거니까. 근데 이게 그 악기가 사용이 안 됐나요? 예, 네. 원래 이렇게 녹음됐어요. 그럼 아카펠라네요. 네, 아카펠라예요. 되게 잘 불렀잖아요. 블루벨즈가 잘하네요. 잘해요. 하모니가 좋죠. 예. 다음 주제가는 어떤 건가요? 예, 요것도 좀 특별히 준비를 한 거라고. 예, 왜냐하면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네. 그런 뜻에서 의미가 있는데 올해가 바로 그 유명한 이미자 동백아가씨 환갑을 맞은 해입니다. 예. 64년작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자 동백아가씨가 영화 동백아가씨의 주제가거든요. 네. 그게 이제 64년 8월에 나왔어요. 영화도 개봉을 하고 음반도 나왔으니까 올해가 환갑인데 그걸 오늘 듣는 건 아니고 예, 이 동백아가씨 영화도 역시나 전작은 라디오 드라마였습니다. 63년에 드라마가 방송이 됐고 네. 개국한 지 얼마 안 된 그 동아방송, 그러니까 동아방송이 63년 4월에 개국을 했는데 6월 달에 드라마 동백아가씨가 방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작이죠. 네. 근데 이 동백아가씨에도 당연히 드라마 동백아가씨에도 주제가가 있었고 그 주제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자 동백아가씨와는 또 전혀 다른 노래입니다. 아, 그래요? 예. 빨간 그런, 마우라처럼 예, 그렇게 된 느낌이 거죠. 달라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라는 거죠. 예.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그렇게 시작 안 해요? 아닙니다. 네, 예. 그거는 영화 주제가인 거고 드라마 주제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만들면서 더 통속적으로 가고 싶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라디오 동화 방송에는 도저히 쓰지 않는 그야말로 배경호의 그 징징거리는 신파적이고 트로트적인 선율을 영화 주제가로 쓰고 그게 빅히트를 한 거죠. 예. 그러면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하고 영화하고 내용은 거의 똑같나요? 왜냐하면 라디오 드라마 대본은 안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영화 정확히 드라마를 가지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 이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청실홍실이나 꿈은 사라지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무것도 안 남아있으니까. 근데 거의 비슷하거나 적어도 설정은 비슷할 것이다. 끄트머리는 좀 달라졌어도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동백아가씨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 그러니까 보이는. 동백꽃 피는 섬에서 네, 그 울향도에서. 섬처녀와 그 서울 남자와 뭐 이런 뭐 사랑 얘기 사랑 뭐 그런 이야기 거죠. 그런 예.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럼 이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 동백아가씨 주제가는 이제 이게 작곡자가 네. 이름만 들어봐도 아 완전 다르겠다 느낌이 딱 오는데요. 네. 김희조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대중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진 작곡가는 아니긴 한데 네. 영화 음악에서도 상당히 많이 뭐 방송도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분은 해군 군악대 전체 지휘하고. 군악대 쪽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6, 70년대 때 오케스트라로 편곡해서 왜 그 한국무용 추는 애들 반주 음악 같은 거 쓰는 거 있죠. 도라지나 뭐 이런 것들. 그건 다 김희조 편곡이에요. 그리고 민요 합창 이런 것들. 네, 민요 합창 같은 거. 우리 왜 울산 아가씨라고 지금은 이게 이제 북한으로 간 아무개가 지은 노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동해나 울산은 하는 거 다 여성 합창으로 우리 굉장히 많이 중고등학교 때 했던 그렇죠. 거였거든요. 그 편곡, 그런 편곡이 다 김희조 편곡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대중음악 가라고 하긴 조금 그런데 네. 그렇다고 소위 말하는 뭐 클래식 작가 하여튼 또- 아주 어중간한 네, 그 활동을 중간이에요. 했던 분이에요. 근데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영역이 넓은 거고요. 대중음악계에서 보자면은 그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네. 전 옛날이니까 이제 서울 예전 소리가 입에서 빨리 나오는데 그 서울 예전 실용음악과 쪽에서 우린 좀 공부 열심히 해 이런 애들끼리 모이는 그 계보로 삼는 게 있대요. 네. 선생님 계보로. 그러니까 그 위가 최창건이고요. 최창건 선생은 교수였거든요. 서울 예전에 그 실용음악과에 쭉 올라가면 그 모든 것들이 김희조로 닿는데요. 그런데 하여튼 딱 정말 그 스타일. 예. 그러니까 최창건 고위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김희조 선생이 주제가를 만들었는데 그럼 트로트일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약간이 아니라 민요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노래가 일단 방송 나간 뒤에 한동안 묻혔다가 영화 주제가에 완전히 그냥 눌린 거죠. 네. 그랬다가 1970년에 뜻밖의 또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인기 그룹 히식스가 네. 70년에 판을 내면서 이 노래를 음반에 담았어요. 근데 그때 제목을 울릉도 타령이라고 붙였거든요. 네. 동백아가씨가 워낙 빅히트했으니까 동백아가씨로 하기 힘들었겠죠. 그리고 어쨌든 뭐 울릉도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런 노래라는 걸 아마 어떻게 전에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목은 울릉도 타령인데 네. 일단 다행히도 그 63년 방송 당시에 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히식스의 노래가 아니라 방송 당시에 그 음악으로 들어볼 텐데요. 누가 불렀어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예. 가수 얘기는 조금 있다가. 공백이 많으니야 색시도 많고야 색시가 많으니야 간만 좀 더 많다야 짝짝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이 눈치 저 눈치야 눈치도 많고야 눈보라고 빨아야 보라도 많다야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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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설은 저사공야 배물고 와서야 꽃나물 호박년야 꼬박꼬박 가네야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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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달도 열흘을야 백길만 찾아야 울고서 왔다가야 울고서 가네야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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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은 국악인데 예. 가창은 벨칸토 창법 같은데 성악이죠. 네. 근데 김희조 선생님 작품들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국악기를 써서 국악을 짓는 게 아니라 국악적 선율을 서양악기 편곡으로 한 작품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960, 70년대는 다 그런 반주로 한국무용 많이 했거든요. 네. 뭐 부채춤 같은 거 출 때도 그런 거 깔고 네. 그런 겁니다. 이 김희조 선생은 예그린이죠. 지금 시립가문단으로 되어 있는 그 네. 뮤지컬단에서 굉장히 많은 뮤지컬 작품을 작곡하시기도 했던 분이에요. 살짝이 없어요. 살짝이 그건 이제 없어에는 딴 아니에요. 작품이고. 다른 예, 분이고 아는 그거 게 말고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성춘향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을 작곡한 아. 뭐 김희조 그러면 뭐 한 영역을 이루고 있는 분이죠. 예. 정말 김희조가 하나의 그냥 장르 같은 느낌도 맞아요. 들어요. 예, 네. 워낙 독특해서 네. 지금 작곡하셨나요? 돌아가셨죠. 아, 예. 그거 누가 불렀습니까? 그래서 진짜. 그래서 이 동백아가씨는 라디오 주제가라 이 자체가 음반에 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불렀는지 사실 모릅니다. 아, 모르는데 안 써 있어요? 근데 일단 합창이잖아요. 예. 남녀 여러 가수들이 녹음에 참여를 한 건데 초창기 그러니까 동아방송 개국 멤버였던 그 원로 방송인 안평선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예. 그때 김희조 선생이 그 음대 교수였는데 실제로 경희대 교수를 지내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경희대 음대. 예. 경희대 성악과 그렇죠. 애들이겠구나. 예. 경희대 성악과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녹음을 시켰다. 그때 엄정행이가 왔던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로필을 찾아보니까 실제 경희대 나오셨더라고요. 맞아요. 예. 경희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 중에 네. 엄정행 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엄정해. 뭐 아직 살아 계시니까 네. 이런 노래 녹음한 기억이 있느냐 여쭤보면 확인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엄정행과 친구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탁월한 연구자죠. 다음 그 주제가는 어떤 거죠? 예, 이제 동화방송 드라마를 하나 더 좀 볼까 하는데요. DBS. 예. 네. 이거는 뭐 동백아가씨보다 훨씬 더 유명한 주제가입니다. 네. 떠날 때는 말없이. 이건 뭐 오히려 이게 드라마였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래가 네, 워낙 저도 유명하니까. 그러네요. 예. 현미 선생 대표곡 그렇죠. 가운데 맞습니다. 하나잖아요. 진짜로 이게 드라마였어요. 예. 진짜. 예, 보고 싶은 얼굴, 뭐 떠날 때는 말없이 정말 대표곡들 중에 하나잖아요. 네. 영화 주제가이기도 했고 그렇죠. 드라마 주제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먼저 있었고 영화로 바로 리메이크되고 가요 뜨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흔히 들을 수 있는 거는 음반에 수록된 영화 주제가 버전이라고 할 수 그쵸. 있는데 말하자면은 근데 같은 곡이긴 한데 오늘 준비한 거는 라디오에서 전파를 탔던 실제 그 소리. 그러니까 같은 곡인데 편곡이 좀 다릅니다. 이런 거는 어디서 들어볼 수도 없어요. 어디서 이렇게 이런 음원을 구하세요? 영업 비밀. 영업 비밀입니까? 네. 이거는 어디 가서 털어야만 가능한 거지. 이렇게 나돌아다니는 자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과거 방송국들이 그러니까 동아방송은 사라졌지만은 채널 A가 있고 예. 뭐 TBC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있거든요. 예, 지금 예. 살아있는 MBC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이런저런 경로로 들은 바로는 자료가 꽤 있대요. 네. 다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공개를 잘 안 하는 게 문제고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정리를 못 하니까. 못하는 측면도 있고. 근데 방송 저작권은 50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네. 50년 이전 방송은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그럼 이거 어디 풀어먹어도 되는 거군요. 그럼요. 아무 문제 그렇군요. 없습니다. 그렇게 50년 고민되는 게 좀 전이면 몇 년이죠, 있는데. 지금? 1974년 네. 이전 방송은 그 60년대 거 다 풀어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과감히 들고 왔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노래가 시작하기 전에 그 약간 멘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멘트는 실제 방송 때 넣었던 게 아니라 동아방송에서 이 떠날 때는 말없이 방송이 나간 직후에 같은 해일 겁니다. 아마 이듬해인가 같은 해에 회고전 말하자면 우리 동아방송에서 히트한 드라마 주제가들을 다시 들어보는 특집 같은 거를 했던 모양인데 그 당시에 이거를 틀면서 그 당시 진행자들이 떠날 때는 말없이군요. 뭐 이런 식의 멘트가 앞에 살짝 들어갑니다. 예. 그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요. 64년 1월 22일부터 2월 19일까지 방송이 되거든요. 네. 라디오로. 근데 5월 16일 날 영화로 만들어져요. 같은 해요, 같은 해. 같은 예. 해에.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3년도 안 되는 거네요. 이게 바로 입도선매라는 거죠, 진짜. 그냥 예. 뜨면 그냥 바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영화를 만드는 그 기간이 워낙 짧았고 이렇게 그냥 막 갖고 가서 막 쓰는 거고요. 이거는 64년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맨발의 청춘이 나왔던 바로 그 해입니다. 똑같이 신성일 어맹난 컴비. 이 작품이고요. 되게 비슷해요. 예. 청춘 영화의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청춘 영화라고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작품,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꽤 많은 작품이 그 소재나 혹은 줄거리나 설정 같은 것을 라디오 드라마에서 갖고 온 게 많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보면 맨발의 청춘은 상당히 깔끔하게 그 서사가 딱 영화로 끝나요. 완결이 돼요. 저는 떠날 때는 말없이를 보는데 전반부는 딱 청춘 영화처럼 가요. 뭐 무슨 카니발도 하고 막 무슨 가면 무도회 하고 난리 나요. 근데 중반 넘어가는데 이쯤에서 끊어도 될 것 같은데 영화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질질질질 이어져요. 신파처럼.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우중충하게 이어졌던 네, 걸로 우중충하게 기억이 됩니다. 이어져요. 말하자면 양장 입고 나와서 막 연애하고 있던 엄앵란이 결혼 후에는 이제 한복 입고 맞아요, 나서 한복. 이제 예. 애 없고 막 난리치고 결국은 죽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이걸 왜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원작 드라마여서 드라마는 질질질질 이어가야 되잖아요. 네. 쌈박한 하나의 구성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드라마의 줄거리를 고스란히 갖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각색할 시간조차 없었네. 거의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미 떠날 때는 말없이 듣겠습니다. 이건 떠날 때는 말없이의 주제가군요. 네, 금년에 현미 씨의 히트송이기도 합니다. 유호 작사, 이봉조 작곡. 그날 밤 그 자리에 둘이서 만났을 때 똑같은 그 순간에 똑같은 마음이 달빛에 젖은 채 밤새도록 즐거웠죠. 그 밤이 꿈이었나. 비 오는데 두고 두고 못다 한 말 가슴에 사기면서 떠날 때는 말없이 가버리다. 이건 떠날 때는 말없이군요. 옛날 아나운서들은 왜 이런 억양을 구사했을까요? 그러니까 옛날 아나운서가 보면은 지금 예. 노기환 씨 하는 걸 보고서 아니 왜 요즘 애들은 말을 저렇게 하니 그럴 거예요. 아니 근데 경박스럽게. 아니 예 그렇죠. 목소리를 왜 저렇게 내? 예. 정돈되지 않은 목소리로 예. 이럴 거예요. 그렇겠죠. 실제 60년대 그 방송하시던 원로 몇몇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분들은 한번 나중에 만나보시는 것도. 네. 유호 작사, 이봉조 작곡.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선 유호 선생이 극작을 하진 않았어요. 음. 근데 주제가만 또 썼다는 점에서도 일반적인 드라마 주제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점이기도 그러니까 하죠. 워낙 작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많이 알려진 거죠. 네. 이미 뭐 히트작이 워낙 많으니까 50년대까지. 네. 자, 다음 곡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참 유명한 노래고요. 명곡. 그리고 드라마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명작. 예, 이 또 한음사 선생이 여기서 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앞으로도 여러 번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저는 또 저희 집안하고도 이 작품이 깊은 관련이 있어서 왜요? 일단 소개를 하자면은 1964년 9월, 10월까지 방송된 드라마 남과 북. 네. 의 주제가인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러면 이제 또 이거 패티김 아니야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드라마는 저희가 몰라도 네. 나중에 80년대 그 이상가족 찾기 네. 생방송에 그러니까요. 그때 패티김 노래로 그때는 주로 나왔어요. 패티김 목소리였어요. 아 그게 패티김 목소리입니까? 네. 그러면 패티김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아니 근데 집안하고 무슨 연관이 있으시죠? 일단 가수부터 정리하고 아, 예. 그 곽순옥이라는 분이 먼저 불렀고요. 패티김 녹음 버전은 한참 뒤에 나온 거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 주제가도 그렇고 다 녹음을 했고 요거는 이제 동백아가씨와는 다르게 영화 주제가 드라마 주제가가 동일한 거의 같은 곡입니다. 근데 저희 집안 얘기는 뭐냐면 네. 이 영화가
정확히 말하면 드라마라기보다는 영화인데 영화 주인공이 최무룡, 엄앵란, 신영균 이렇게 세 사람이잖아요. 셋 다 너무 잘했어. 네. 또 하여튼 남과 북에 얽힌 그 스토리인데 네. 저희 아버지가 이 영화에 출연을 하셨어요. 진짜요? 예. 아버님이 영화 배우셨습니까? 영화 배우를 꿈꿨던 한때 충무로의 말석에 있었던 우리 김세훈 님처럼. 대단해요. 예. 아버지 내력이구나. 이주인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 연극반 활동을 하다가 주변에서 바람을 좀 넣었던가 봐요. 너는 서울 가야 된다. 충무로 가야 된다. 원래 어디 계셨는데요? 부산대. 예. 부산에. 부산에 계시다가 서울로 상경하셔서. 그래서 해보겠다고 부모님 속색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속색이면서 했는데 안 됐죠. 무슨 역이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미스터리인 게 분명히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편집됐나 보다. 아니 근데 저도 그래서 이 영화를 한 2번인가 끝까지 다 봤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럼 일단 대사가 있는 역할은 아니셨던 거네요. 당연히 없죠. 그 많은 군인들 중 한 명. 아니 그러면 이 작품 말고 또 다른 데 출연하신 데 있으시죠?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들은 얘기는 일단 예전에 TV에서 한번 오랜만에 이걸 해줬을 적에 문 걸어 잠그고 혼자 보셨다는 얘기 들었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은 아버님으로서는 딱 알리바이가 되는 게 이 작품 영화로 남은 게 뒷부분이 소실돼 있어요. 지금 그런가요? 네. 뒷부분이 약간 엉성하게 소실돼 있어서 몇 칸만 남아있거든요. 거기 나왔을 수도 있겠다. 거기 나왔다고 주장하시면은 거긴 내가 굉장히 중요한 역이었다. 대사도 있었다. 그러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멘트는 그때 이제 신영균 주연 배우가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더래요. 아버님한테. 그래서 아니 뭐지 두근두근 이러고 있는데 배우란 말이지 하면서 이 리얼리티가 중요하다. 군인이 군복이 너무 깨끗하니까 묻혀라 좀 먼지 좀 묻혀라. 그렇게 한마디 던지고 지나갔다는 건. 자기는 잘하지. 잘해요.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정말 잘해요. 이거를 하여튼 뭐 그런 얘기입니다. 90년대 초반에 전 처음으로 영화를 봤거든요. 영상자료원에 정말 돈들을 다 모아갖고 몇십만 원을 내고 함께 봤는데 다 보고 나와서 다 펑펑 울고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20대 말과 30대 초반의 연구자들이 북한 신영균이 더 멋있어. 이거 왜 반공법 안 걸렸지?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훨씬 멋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최무룡 신영균이긴 한데 일단 스토리상도 그렇고 신영균이 훨씬 중요하죠 여기서. 네. 그게 라디오 드라마에서는 사실 그 최무룡 역할로는 남쪽의 장교도 꽤 중요해요. 근데 그게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날아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작품은 그 반공주의에서 일정 정도 좀 벗어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렇죠. 혹시 내용을 좀 아시나요? 알죠. 그게 뭐 헤어진 아내와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에 있는 남자가 자기 아내하고 전쟁 때 헤어졌는데 아내도 결혼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제 말기에 자기가 징병 나갈 때 숨어 있고 했을 때 자기를 도와줬었던 말하자면 그 머슴의 아들쯤 되는 뭐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차이가 있었던 거죠. 이 집은 연하네 집은 좋은 집이었고, 근데 아이까지 있었어요. 근데 아이를 보지 못한 상태로 남과 북으로 헤어져 있는데 여자는 청주에 가서 의사 집안입니다. 거기서 이제 병원 차리고 아버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내려온 거죠. 그 남자가 북에서 내려왔는데 북에서 내려온 사선을 뚫고 내려온 북한 장교를 그게 이제 신영균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쪽에서 잡은 장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지금 북에서 내려오면서 저쪽에 공격 정보를 가지고 있다. 내 얘기를 들어다오. 그래야만 내가 정보를 내놓겠다라고 북한 장교가 그래요. 그러니까 네 요구가 도대체 뭐냐? 네 사진을 딱 내밀어요. 나 이 여자 찾으러 왔다. 내 아내나 다름이 없다. 식만 안 올렸지. 근데 보니까 자기 아내예요. 그게 이제 엄앵란이었던 거죠. 근데 엄앵란은 처음부터 재가를 해서 살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상위 군인이 돼서 그 병원에 들어온 최무룡이 너무 이 여자가 좋으니까 계속 얘기를 해요. 결혼하자고. 근데 이 여자는 사실 자기는 남편과 다름없는 남자가 있고 이 사람은 언니가 나를 찾으러 올 거다. 게다가 애도 있다 나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좋다. 만약에 그 남자가 내려오면은 당신 놔주겠다 내가.
그러니까 하자. 지금 못 내려온다. 내려올 상황이 아니다. 지금 전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기에 넘어가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다시 또 임신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도저히 못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을 뚫고 북한에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이 남자가 고민을 하는, 남쪽의 남자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난 못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려왔으니까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사랑이다. 나보다 훨씬 큰 사랑이다. 그러니까 두 남자가 다 양보하겠다 상황이 막 돼버려요. 나중에는 삼자 대면을 하는 데서는. 그러니까 남쪽의 남자는 나보다 큰 사랑을 갖고 온 남자다. 정말 멋있는 남자다라는 거고, 삼자 대면한 상태에서 북에서 온 그 북한 장교는 진작 나한테 그 얘기를 했으면 내가 그냥 피했을 텐데 왜 그 말을 안 하고 나를 이렇게 삼자 대면을 하느냐라고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은 이 전쟁 때문에를 넘어서서 나쁜 공산당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딱 반공 드라마가 되는 건데 그렇게 가지 않고 전쟁 때문에로 딱 끝나요. 그러니까 반전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또 반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물론 이 작품 나가고 나서 안기부로 끌려가서 조사를 한번 받기는 했대요. 한은사 선생이. 왜냐하면 이때 한은사 선생은 워낙 히트작이 많은 작가였고 김종필하고도 아주 친하고 맨날 바둑 두고 이런 사이거든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잡혀가서 자기가 조사를 받았다. 중앙정보부. 네네. 예. 그렇죠. 안기부가 아니고 그 당시엔 중앙정보부. 예. 이 작품은 나중에 TV 드라마 됐고 리라이팅 소설 나왔고 90년대는 뮤지컬로까지 만들어진 굉장히 많은. 하여간 65년에 나온 작품인데 반공주의의 포인트가 안 맞춰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평가를 많이 받아야 될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64년 작품. 예, 나중에 이게 영화로 만들어서 히트하는 거를 보고 사람들이 그랬대요. 옆에서 누가 쑤셨대요. 이거 우리 해외판 만들어 보면 어때? 그래서 해외판 드라마로 만든 게 라디오 드라마 레만호의 지다라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똑같은 설정인데 중립국에서 만나요. 스위스에서. 레만호니까. 그래서 남쪽에는 남자와 북쪽의 여자가 둘 다 외교관이 돼서 스위스에서 불어 공부하는 그 클래스에 들어갔는데 자기 애인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양쪽 다 정보부가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자기 쪽으로 끄는 거죠. 이거는 라디오 대본이 안 남아 있고 나중에 70년대 말에 텔레비전 드라마 특집 드라마로 한 게 남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테이프이 남아 있는 동영상이 남아 있는데 이건 훨씬 더 반공주의적으로 갔어요. 역시 뭐 한운사 선생의 작품이고 그 레만호의 지다 주제가는 패티김이 불렀어요. 아 그리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는 역시 그 드라마 버전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준비를 했고요. 이게 또 천만다행으로 첫 회분이 드라마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살짝 또 붙여봤습니다. 라디오 극장 한운사작 홍두표 연출 남과 북 첫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매에 빛나는 눈 고운 마음 쓰는 달덩이 같이 이 세상 끝까지 가겠노라고 나하고 강가의 섬에 설을 하노 이 여인은 누가 모르시나요? 아이고야, 저놈의 풀벌레 소리네.
사람 간장 다 녹인다. 김일뱅. 야, 김일뱅. 담배 나니? 피지 마라. 적탄이 날아온단 말이요. 아따, 막 그런 요령도 없이 누가 담배 필라 가는 줄 아나. 걱정 말고 부탁한데도 천지가 디비지게 깡깡대다. 이래 고요하니까 내서 심심해서 못 살기다. 원래 저씨 꾀도 보채싸니. 조용 좀 히어. 누구 충청도는 인심 좋다 카더니 뭐까? 어이? 안 돼도. 조심해 피워라 이 자식아. 자, 받아. 인심 좋다 하는 게 거짓말은 아닌갑다. 불빛만 베이면 날아온단 말이요. 정말. 하하, 걱정 말라 하는데. 붙였냐? 어이야, 기술 좋지? 응? 소대장이 알면 야단난단 말이요. 염려 말고 앞이나 내다보고 있기라. 밤송이 온다, 야. 네. 음악이 이 노래 가슴을 좀 촉촉하게 적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드라마에서도 이제 뭐 그 화랑담배 피우는 장면 같은 게 쭉 이어지고, 네. 그 하여튼 옛날 드라마긴 한데 벌써 50년도 훨씬 전인데 60년 전이죠, 이것도. 근데 그렇죠. 일단 소리가 깨끗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괜찮게 들었거든요. 네. 예, 좀 느린 느리죠. 템포도 많이 느리죠. 하지만. 예. 자, 다음 주제곡 보겠습니다. 예. 이번 것도 좀 묵직한 드라마입니다. 한운사 선생이 이런 드라마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긴 한데 또 못지않게 조금 아랫세대에서 못지않게 활약을 한 드라마 작가가 또 있거든요. 아마 80년대까지도 작품 활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실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김기팔. 예. 제1공화국 땅이 좌절돼서 그다음부터 활동을 하셨죠. 정계야화 라디오 드라마로서 이런 걸 쓰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김기팔 선생의 64년 드라마인데요. 제목이 또 좀 특이합니다. 사르빈강의 노을이 진다. 사르빈강의 노을이 진다.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사르빈강이 어디에 있는 강입니까? 미얀마. 미얀마요? 네. 요새 옛날 버마? 예. 네. 사르빈강? 더 예전에는 비루마라 그랬거든요. 예, 이때는 여기 영화나 드라마에선 비르마라고 나와요. 비르마. 예, 네. 일본식 발음인데. 예. 그러니까 요즘은 사르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지도에. 아, 그래요? 살윈강이라고. 살윈강. 그걸 이제 사르빈강이라고. 이게 미얀마에 있는 강이에요? 예. 네. 살윈강? 예. 아, 잠깐만 제가 한번 아무런 정보가 없지만 유추해 보겠습니다. 예. 내용을. 드라마 내용. 예. 학병으로 끌려가서 네. 그 남방 전선으로 간 그렇죠, 거죠. 그렇죠. 미얀마 그렇죠. 이쪽에. 근데 조금 다른 게요. 예. 이래서 이 김기팔이란 작가가 참 독특한 거예요. 학병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생하는 이야기가 되면 전형적으로 나 고생했다. 예. 이런 세대들의 이야기잖아요. 얘기 한운사잖아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게 살인광에 갔어요. 예? 살인강에 갔는데 예. 너무 좋은 거야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정착하게 됩니다. 네. 네, 독립운동 한다고 그래요. 아니. 거기서 정착하면서 여자하고 또 살아. 그렇죠. 그러면서 원주민하고. 이런 어떤 전쟁의 광기 이런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인간의 삶을 근데 약간은 찬양하는 거예요. 좀 엇비슷한 느낌은 있는데요. 첫 부분이 좀 달랐어요. 예. 학병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원을 해요. 충성심에 넘쳐서 이 남자가 조선인이. 아버지는 친일파. 아버지는 친일파. 그럼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가야 되는데요.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가요. 가는데 자기가 하는 일은 거기서 이제 본 것들이 있잖아요. 조선인을 비롯한 아시아의 위안부들도 거기서 보게 되고요. 거기서 신음받고 있는 그 비르마의 백성들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인이니까 이제 민족 갈등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은 부대에 있는 일본인 병사들하고 자기랑 같이 갔던 2명의 친구는 못 살겠다 그러고 자기 탈영하겠다 그래요. 예. 탈영해서 나가는데 자기는 바로 그들을 쫓아서 그 진압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죠. 자기 친구들을 죽여야 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들은 나가서 그 비르마의 게릴라 부대들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들을 소탕을 해버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꾸 흔들리죠. 그리고 이제 비르마의 여자를 또 만나게 되고 결국은 이 사람은
돌아와요. 그러니까 예. 게릴라 부대 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변화의 과정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른 설정이에요. 그 앞에 세대들은 나 끌려가서 이렇게 고생했어. 이런 얘기거나 아니면 특히 요 60년대 중반쯤 되면은 영화에서는 만주활극이라 그래가지고 일제 때 그 거의 무슨 그 북만주에서 맨날 그 학병으로 끌려갔던 사람 아니면 독립군 뭐 이런 거 얽혀가지고 독립운동하는 얘기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앞 세대는 주로 그런 데 매료해요. 내가 힘들었고 나는 독립운동했다. 근데 지금 이 김기팔은 그러기만 했냐? 니들이 자원해서 갔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 세대하고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일종의 4.19 세대예요. 이 세대는 앞에 한운사 세대하고 굉장히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그런 세대거든요. 결국은 이 주인공은 일본인 사단장까지 그 여자의 비르마 여자의 설득으로 일본인 사단장까지 살해를 하는 네, 이르러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비르마 편에 선 거죠. 그리고 화약고 폭발시키고 뭐 그리고 그 비르마 버마 정권에서 감사장까지 받아요. 그런데 그 버마의 게릴라 대장이 그 남자가 그 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총에 맞아서 주인공은 그 조선에 돌아오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예. 비참하게. 그거는 이제 오해였던 건가요? 거기는 오해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묘하죠. 느낌으로서는. 네. 자원에서 학도병으로 갔다는 설정도 그렇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운사 선생 작품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네요. 그렇죠. 한운사 선생이 되게 예뻐하는 후배예요. 이 김기팔이라는 작가가 내 뒤를 잇는 그런 묵직한 작품을 쓸 수 있는 후배는 김기팔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김기팔로서는 4.19 세대고 그 앞에 있었던 선생님들하고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역사나 이런 거를 보고 싶어하는 일종의 전후 세대쯤 되는 거죠. 이 드라마도 히트를 했습니까? 예, 뭐 꽤 인기를 끌었고 당연히 또 영화로도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영화엔 누가 나오나요? 신영균, 그다음에 버마 여자는 김혜정이라고 글래머러스한 여배우 있어요. 버마 여인 역할을 우리나라 여배우가 했군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엔 다 그래요. 남과 북의 미군 장교도 다 한국 사람이 나와서 해요. 남과 북의 미군 장교가 한국 사람이 했다고요? 네. 그 남궁원 그분도 미군 장교 역할 몇 번 했습니다. 다른 영화에서. 예. 그리고 이게 아마 이게 그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 버마에 가서 찍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버마 분위기를 내려고 어디 뒤져서 야자수 같은 거 몇 개. 맞아요. 그 야자수 갖고 오는 게 아주 큰 일이었다고. 세트에서? 예, 그냥 찍었다고. 예. 세트에서요? 네. 그러니까 야자수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그 야자수 갖고 거죠. 오는 게 아주 엄청나게 큰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뭐 해외 로케 이런 거 생각 못 하죠. 이 회상씬도 아니고 주 배경이 여기였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실내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건 세트로 대충 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풀로 만들어 놓은 이렇게 벽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찍으면 되니까. 네. 주제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이 이름이 처음 이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드라마 주제가에서 이제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긴 한데 약간 김희조 그분 느낌도 살짝 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가요 작곡가로 보기는 조금 약간 안 맞는데 동요 작곡 이런 거 많이 많이 하셨고. 했죠. 어쨌든 그 이희목이라는 분이고요. 대중가요도 작품이 있긴 있습니다. 있습니다. 개여울 같은 게 바로 이분이 네, 맞아요. 쓴 건데. 개여울의 작곡자라고요? 네. 그 정미조 씨는. 예. 아이유가 최근에 불렀던. 그렇죠. 아이유가 또 했나요? 네. 아이유 버전 완전 좋아요. 네. 하여튼 이희목이라는 분도 뭐 영화, 뭐 드라마 이런 쪽으로 일반적인 대중가요보다는 이런 쪽으로 이제 음악 활동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개여울로 끝났습니다. 이미. 네, 이분은. 그리고 이제 노래는 그 당시에 요즘은 실감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비주얼 가수로 당대의 비주얼 가수로 유명했던 유주용, 윤복희 남편이기도 했던 한때 남편. 예. 모니카 유의 동생이기도 했던. 네, 유주용 씨는 백인 혼혈이에요.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독일인. 네. 그러니까
인류대학을 다니기도 했거니와 비주얼 자체가 이게 서양 얼굴이니까 일단 당시 키 크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학사 가수 몇 명, 최희준, 뭐 위키리, 박형준, 유주용 이 4명이 60년대 대표적인 남자 학사 가수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옷발을 잘 받아서 네. 양복 광고 모델도 그쵸. 하고 뭐 이런 분이었다고. 네. 예. 근데 목소리도 그런 이미지에 맞게 그러니까 이런 사르빈강에 노을이 진다 이런 주제가를 뭐 백야성 이런 분이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백야성. 예. 그래서 이제 딱 맞는 캐스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남인수 선생의 광팬으로서 네, 남인수 선생은 이 노래랑 어울립니까? 사르빈강의 노을이 진다. 그냥 뭐 팬심을 떠나서 안 맞죠. 안 어울리죠. 자, 그럼 함께 듣겠습니다. 동인 구기 콜라 본포 동인식품이 보내드리는 주말 연속극 사르빈강의 노을이 진다. 아니 왜들 이해하다니요? 아직 형씨는 모르셨어? 대체 무슨 일입니까? 동인 구기 콜라. 이제야 아셨어? 늙지 않는 정력제 동인구기 콜라가 나왔어요. 네, 동인구기 콜라라. 동인식품의 구기 콜라는 비타민과 단백질 그리고 메치오닉이 들어있어 3천만의 음료제입니다. 동인 구기 콜라. 주말 연속극 김기팔작 이명옥 연출 사르빈강의 노을이 진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짜릿거라 사르빈강 나는 야간다 너도 절망도 또 비맺힌 사연 남쪽 나라 태양 아래 고히 묻고서 귀국선 갑판 위에 눈물 진 젊은 이 연속 방송극은 1946년 5월 어느 날 저 홍콩 부두에서 시작됩니다. 잘 있거라 동남아야. 천여 명의 조선 출신 젊은이들을 실은 미국 화물선은 홍콩을 떠났습니다. 이제 벌써 전쟁은 끝났을 때였죠. 대일본 제국의 병정이 돼서 동남아시아로 끌려갔던 이 젊은이들. 처절한 전투에서 죽다가 살아남은 젊은이들. 악몽 같던 지난날이 어떻든 고국으로 향하는 배에 탄 젊은이들은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이제 서툴에게나마 독립된 나라의 애국가를 부를 줄 아는 저 젊은이들. 고국으로 향하는 배는 즐거움으로 차 있었습니다. 독립이로구나 독립. 독립. 기세등등하던 일본놈들은 어떻게 됐을까? 뻔하지 뭐.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놈들을 다스려야지. 우리가 당한 고대로 말이지. 조선 사람이 일본 총독으로 가고. 그럼 도지사국 군수국 뭐 지서주임까지 우리가 하는 거야. 신나게 됐군. 신나고 말고. 지금 야단 났을 거야. 우리도 빨리 가서 한 자리 맡아야지. 부산까지 며칠이나 걸린댔지? 한 열흘이면 갈걸? 열흘? 잠깐이지 뭐.
네, 사르빈강의 노을이 진다. 앞에 광고가 붙어 있는 것 예, 같은데. 제가 좀 앞뒤로 네네. 이것도 좀 신경을 써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콜라를 정력제라고 광고했네요. 아니 원래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예. 약으로 이제 팔았기 때문에. 코카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하여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콜라는 국이자 코카 말고 예. 예. 그래서 국이 콜라. 예. 아 그렇군요. 예. 노래가 상당히 좀 군가 스타일입니다. 뭐 소재가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 마지막 준비한 작품. 예. 네, 얘기해 보죠. 요거는 사실 저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이영미 선생님이 요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 네. 강추. 예, 왜냐하면 60년대 지금 쭉 보시면은요, 50년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굉장히 다양한 포맷, 다양한 장르가 포진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역사 이야기도 아주 가까운 역사들도 있고, 사극도 조선시대 사극도 있고, 요번 건 뭐냐면 아침에 짧은 시간에 매일 하는 홈 코미디, 시츄에이션 코미디 같은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네. 시츄에이션 드라마 하면은 설정은 똑같고 매회 끝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전원일기 같은 게 그렇잖아요. 하나 예. 끝나고. 뭐 수사반장도 그렇고.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한지붕 세 가족 같은 거 주말에 하지만 역시 한 회의에 한 에피소드가 끝나는 방식. 예. 그런 거의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0년대 중반이 되면은 각 방송사에서 다 아침마다 이런 걸 했어요. 경쟁적으로 했죠. 7시 반 정도에 저는 어렸을 때 맨날 이거를 들으면서 일어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깰 때 이불 속에서 어른들이 틀어놓은 아버지가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일어났던 TBC 라디오의 아차부인 재치부인 그리고 KBS의 즐거운 우리 집 같은 작품들입니다. 두 작품 다 64년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수십 년 동안 이어졌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누구 작, 누구 연출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몇 년도까지 했는데요? 지금 아차부인 재치부인은 KBS니까 계속 이어져 TBC니까 왔거든요. 사라졌고. 그러니까 KBS로 넘어와서도 있었어요. 예. 저 어렸을 때 이거 들었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기록을 사실 찾다 포기를 했는데 잘 안 나와서 어쨌든 80년대 중반까지는 확실히 방송을 했던 것 같고. 이거 양지훈 씨가 성우한 아닌가요? 나중에?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20년 넘게. 네, 양지훈이 TBC 성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성우들은 다 거쳐가는 거죠. 어떤 뭐 단역, 뭐 여러 가지 주연 단역 다 역할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작가들, 많은 연출가들, 많은 성우들이 종합적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수사반장 작가 한 사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연출가도 뭐 다 거쳐갖고 그런 거 똑같아요. 즐거운 우리 집은 더 오래 했죠. 이건 뭐 80년대 말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그럼 뭐 60년대에서 80년대 말까지 했으면 내용은 상당히 뭐 아침이니까 좀 명랑하면서 그렇죠. 내용은 아주 건전한 뭐 그런 거. 그렇습니다. 즐거운 우리 집이 더 건전하고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고 아차부인 재치부인은 그나마 이 구도가 보이잖아요. 아차하는 부인이 있고 그 옆집에 그 재치 있는 부인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차하는 집의 부인이 맨날 이렇게 뭔가 이상한 실수한 일이 있으면 재치 부인이 와서 수습해주고. 어머 아차 부인 그러시면 안 돼요. 뭐 그리고 이제 그 집안이 둘이 있으니까 서로 주부 둘이 만나가지고 남편 욕도 할 수 있고 뭐 우리 집 채치 씨는 참 이게 문제예요 막 이러면 아차부인이 또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차부인 재치부인이 좀 더 재밌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에게서 이제 주제가가 따라붙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그러니까 정말 틀어놓는 집들이 많았으니까. 일어나서 밥 먹고 뭐 학교 가고 출근하고 이럴 때 계속 이게 인이 배기는 거예요. 세수할 때 듣는 노래. 그럼 주제가가 이렇게 발라드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이거는 전 지금도 따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요? 이 두 노래를 다. 그럴 정도예요. 아차부인 재치부인은 주제가가 뭔데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차부인 네. 그렇죠. 오늘도 하루를 유쾌하게. 어머 안녕하세요 아차부인. 어머 재치부인. 이렇게 시작하는 맞아요.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노래 안 틀어도 되겠는데. 즐거운 우리 집은 주제가가 뭡니까? 안녕하세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나눕니다. 영랑하게.
근데 요것도 조금 숙제로 남겨놔야 될 것 같은데 64년에 드라마가 시작할 때부터 이 주제가가 쓰였는지는 조금 불분명해요. 중간에 끼어들었을 가능성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적어도 60년대인 건 맞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들었기 때문에 제가 61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 들었다는 거는 최소한 70년대는 아니에요. 60년대부터 이게 시작한 건 맞아요. 예. 이야, 정말 옛날 사람들이시네요. 이게 몇 분짜리? 그러니까 짧아요, 되게. 그쵸? 한 15분, 10분 뭐 이 정도로 한 가지 그냥 간단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관련 이제 자료를 좀 준비하려고 뭐 이거는 정말 인터넷의 도움을 빌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 당시에 어린 시절 또는 젊은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이 그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다시 듣고 싶은 그 신청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것 중에 이 아차 부인하고 이 즐거운 우리 집이 있었다고. 그럴 것 같아요. 좀 약간 또 차이가 있는 게 아차 부인 재치 부인의 주제가는 음반으로는 발매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곧 들어보실 것도 조금 음질이 안 좋은 편인데 즐거운 우리 집은 음반으로도 담겼거든요. 그 70년대 활동했던 쿨 시스터즈가 녹음한 음반으로 낸 게 남아 있어서 조금은 더 깨끗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우리 집 그리고 아차 부인 제시 부인 네, 이렇게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가 거듭될수록 아주 더 재밌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두 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나눕시다 명랑하게. 1년은 365일 가지 마는 나무에 바람 잘날 없어도 우리 집은 언제나 웃으며 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나눕시다 명랑하게. 1년은 365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어도 우리 집은 언제나 웃으며 산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아들이 유쾌하게. 어머, 안녕하세요, 제치부인. 아유, 아차부인. 세상을 살아보면 이만이 바람이 우리날 들러.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맞춰 한국 화장품 롯데제라 공릉제동 아차부인 제치부인.